자, 인천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것 같고 또 뭐 인천공항이라든가 또 많이들 가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제가 뜬금없이 왜 인천을 했냐면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인천 쪽 투어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새롭게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재밌다. 그러면서 인천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좀 어, 기억을 더듬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또 인천을 한번 어떨까 해가지고 한번 인천을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인천은 그 되게 재밌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천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는 뭐 제물포, 그다음에 항구, 그리고 이제 뭐 부산하고 같이 비교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인천이 가지고 있는 또 매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인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파일 좀 공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공유가 잘 안 넘어가서요. 죄송합니다. 이게 음, 왜 파일이 지금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음. 아까 처음에는 화면 공유되지 않았나요? 처음에. 이게 갑자기 인터넷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공유에서 이게 안 잡히네요. 화면이. 어, 음, 구글 크롬.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제 보이네요. 근데 뭐 작품을 지금 여기 이리로 들어오신 거죠? 작품을 만드는 중. 네네네네. 지금 안 돼서. 미리 캔버스 네, 들어오신 거예요? 네네. 여기서 지금 하려고요. 네. 네, 자, 들어왔습니다. 네. 자, 네. 오늘은 그러면 46차 인천계양의 역사와 관광이라고 해서 오늘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인천과 강화도 쪽 관광을 지금 계속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 대한 거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간만에 하니까 인천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다 싶어서 주제를 좀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해 가지고 인천하고 강화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두 개가 그 분리하는 것보다 인천하고 강화도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봤고 그다음에 요게 기회가 되면 다음 답사 코스로 인천하고 강화도를 이렇게 각각 1 회씩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생각 있으시면 아이디어 주시면 또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인제 설명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내용은 그 인천에 대한 건데요. 인천이 어떻게 개항이 되었나. 오늘 그러니까 인천에 대한 전체 역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인천의 역사 중에서 개항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항구에 대한 거, 그래서 항구를 통해서 인천에서 일어난 문화적인 사건들 고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천 쪽에서 관광 코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인천은 각 그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에는 그 백제 시대에는 미추홀이라고 불렀고 고구려 시대에는 매소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인제 그 인천에 있는 뭐 그런 공연장이나 지역명에서 미추홀을 몇몇 곳이 사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미추홀은 쪼끔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통일신라 중에서 인제 일부 소성현이라고 불리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려시대에 오면서 이제 소성현 또는 속정 때에는 경원군 그리고 인종 때 와서 인주, 공양왕 때 와서 경원부라고 이름을 계속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태조쯤에는 인제 인주라고 불렀고요. 이제 태종에 와서 인천군이라고 인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태종이 모든 지명을 천이라든가 이런 그 지명을 명칭을 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했는데 그때 그 규정에 의해서 인주였다가 인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조에 와서 인천의 인제 도호부, 인천 도호부가 되고요. 숙종 때는 인천현이 됐다가 다시 도호부가 되는 요런 약간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 현대에 와서 인제 인천이 인천부로 1895 년에 부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제 1945 년에 제물포시에서 인천부로 다시 또 변경이 되는 변화를 겪습니다. 1949 년에 저희가 인제 얘기하는 인천시가 되었고요. 1981 년에 인천직할시가 되었고 1995 년에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이란 이름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어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에 있는 인구, 살고 있는 인구는 몇 명일까? 지금 2021년 12월 기준까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서 이걸 찾아보니까 약 295만 명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부산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은 1066.46 제곱킬로미터니까요. 상당히 큰 편이죠. 서울보다도 훨씬 크죠. 그래서 이게 인제 2021년 기준인데요. 그 통계에 따라서 약간씩 그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간척 때문에 매립을 하고 하면서 도시의 면적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인천에는 섬이 168 개의 섬이 있고요. 여기에 무인도가 128 개. 그래서 약 40 개의 섬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인천에 그 소속된 그 행정구역이 강화도와 인근 영종도 이런 게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섬이 이렇게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인천이 지금 보면은 이제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에 201 제곱킬로미터였고요. 그다음에 김포군, 옹진군의 영종, 용유가 또 합쳐지게 되고 편입이 되고, 그리고 또 광역시로 되면서 강화군이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강화, 옹진, 김포가 통합이 되면서 인천의 면적이 지금 현재인 1066 제곱킬로미터가 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인천시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인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인천에서도 영종도와 용유도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사진을 못 드렸는데 지금 여기 이게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인데요. 원래 용유도와 영종도 두 개의 섬이 지금 간척으로 메꿔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대한 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영종 용유도인데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영종 용유도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대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저희는 지금 영종도와 용유도를 합쳐서 영종 용유도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냥 인천공항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영종도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사실은 영종도와 용유도 두 개가 합쳐진 간척을 통해서 매립이 되어서 크게 된 섬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위쪽으로 보이는 게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리고 강화도 옆에 다리로 연결된 성모도와 교동도 이렇게 연결된 거 알 수 있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백령도가 더 위쪽에 있는데 지금 이제 지도상 이렇게 내려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옹진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천은 굉장히 큰 면적으로 이루어진 섬과 육지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광 안내를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저희가 하는 곳이 요 인천의 중구 지역, 동구, 중구 지역이 주요 관광지고요. 그다음에 영종도 지역, 그리고 강화도 지역,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간다면 뭐 백령도랑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관광 상품을 지금 만드는 시도들은 하고 있는데 백령도까지 외국인을 데려가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제 그 인천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대동여 지도 중에 인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잘라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인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화도, 그다음에 이렇게 그 주변 섬들이 이어져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의하면 인천 지역과 강화도와 영종도와 용유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지금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이제 백령도랑 이쪽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지금 이제 인천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자, 저희가 이제 인천에 대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인천 지역을 역사적으로 얘기할 때 이게 이제 강화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고인돌과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추홀, 그리고 능허대, 그다음에 해상호족, 그리고 7대 어항, 그리고 대몽항쟁, 그리고 인주에서 인천으로 바뀌었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개항장, 대한민국 최초라는 키워드를 뽑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특히 그 인천의 역사, 그다음에 강화도의 역사를 빼놓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도 개항장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천 근대 문을 열다 해가지고 개항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인천에서는 새롭게 시작한 최초의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항기라는 시대적인 물결에 인천이 얼마나 휩쓸려 가다가 이렇게 근대화되고 있는지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인천이 지금 250만 명의 인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초창기 지금 현재 인천이 되기 전에 원래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퀴즈로 아니면 채팅창에 한번 해봐 주실래요? 자, 인천이 되기 전, 제물포항이 들어서기 전 인천의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한번 퀴즈로 네, 채팅창에 한번 맞추시는 분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올리시네요. 네. 자, 그 없으시면 그럼 저 혼자 하겠습니다. 인천이 이 마을로 형성되기 전, 그러니까 이 도시로 형성되기 전에, 항구가 되기 전에 약 20여 가구가 살았던 어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로 따졌을 때 한 가구당 4명 정도 살았다고 계산을 하고 약 200명 정도가 사는 완전 작은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인천이 이렇게 큰 도시가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윤효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1875년도에 이제 강화도에 통상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 이전에 이제 이 일본 군함이 강화도 쪽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이제 측량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선 수비대와 전투를 벌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윤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인천의 개항에 물꼬를 트게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은 자, 일본에서 그린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자로 지금 운요 이제 운요호라고 이제 일어로 돼 있고 병사하고 조선이 강화전에서 지금 싸우는 전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강화도 쪽에 와서 싸우고 있는 그림을 그린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이게 이제 1876년에 이제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말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이런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당연히 힘이 없어서 이제 불평등하게 억압적으로 한 이제 조약인데요. 이제 이게 지금 국제법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라는 게 의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이런 조약을 통해서 이제 그 한국의 한반도에는 이제 외세가 들어오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이제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세 곳의 항구가 개방이 됩니다. 부산, 원산, 인천. 자, 이렇게 항구가 개방이 되고요. 개방이 된 후에 요 이제 목적은 경제적, 군사적 침투를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 조약을 통해서 이런 이제 경제적인 또
사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화폐가 유통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세가 없는 무관세 의 조항이 들어가 있게 돼서 무역에 있어서 무관세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 은행이 들어오고 치해법권이 인정이 되는데요. 이때 당시 조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 조선이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여 가지고 외세 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조약에 무관세라는 정말 그 어이없는 이런 이제 조항들과 일본 화폐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예측도 못했던 상태에서 이런 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조약의 체결로 인해서 이제 인천항이 이제 열리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요런 걸 이제 보면 이 광화도 조약, 바로 이제 한일 수호 조약이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 힘이 없기도 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고종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던 그런 배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대세는 벌써 개국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이 서양과의 교류 또는 억압적인 또는 힘에 의해서 개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개국을 결정을 해야 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의 그 무력 시위 때문에 이 지금 당시 그 척화론을 주창을 했던 그 흥선대원군의 세력이 약해지고 이것보다 더 강한 일본 정부의 오면서 개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민씨 일파가 개국을 버리고 쇄국하게 된다는 이런 이제 민씨파가 실각을 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에 다시 득세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개국을 찬성을 했고요. 이러면서 고종이 개항에 적극적이었다라는 점이 이게 이제 광화도 조약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수락은 이제 물론 개항은 됐는데요. 개항하기 이전에 조금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반대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반대 세력에서는 인천을 개항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했기 때문에 곧바로 개항에 이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 2년 정도가 더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서울과 가까워서 이 서해 방어 요충지였기 때문에 인천이 개항이 되면 한반도는 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서양 세력 또는 외세가 들어와서 시장 교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민생은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개항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분위기, 또 개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 또 하나가 있었던 게 이제 제물포 수호조약인데요.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이때 그 일본군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라 하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제물포 수호조약입니다. 이런 수호조약을 통해서 일본은 조선에게 피해 금액 보상 금액을 요청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그 국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용에 뭐 이제 그 이모군란을 했던 그 흉노를 체포하고 수계를 가려내서 중벌로 다스려라. 그다음에 일본의 관리국의 피해 입은 자
그다음에 장사를 조선이 아주 융성하게 해줘라. 그다음에 5만 원을 지불해라. 그게 이제 그 피해 보상금이었던 거죠. 유족에게. 그리고 10만 원씩 걸쳐서 뭐 돈을 5년에 걸쳐서 돈을 내라든가 뭐 이 군사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부담을 시키는 이런 아주 조약들이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체결로 인해서 결국 한 조선은 인천을 개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개항을 하는데 아까 그 조약 이후에 이게 이제 부속 조약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그 조약 다음에 우리가 말하자면 큰 조약이 있으면 그 밑에 실행 규칙이 있는 것처럼 수호 조유 속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큰 조약 아래에 경제적인 상업 활동을 위한 조약을 또 체결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부산, 원산, 인천의 각 사방 50리의 항구에 요거를 정해서 2년 후를 기하여 약 100리를 이제 정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본인이 그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법적으로 이제 받기 위해서 조항을 만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에는 50리고 나중에는 100리로 확대를 한다. 이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일본국 공사와 영사 그리고 수행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자유로운 여행을 원하는 걸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결과적으로 군란 주모자를 처벌하고 배상금 55만 원 가운데 15만 원을 먼저 지불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박영효, 김옥균, 김만식 등이 이제 일본의 사제사로 파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굴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1883년 인천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뭐 당시는 제물포항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제물포항이 개항이 되면서 감리서와 해관이 설치가 되는데요. 자, 감리서는 말하자면 행정기관이에요.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맡기 위해서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 이미그레이션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감리서라는 조직이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관은 우리가 말하는 관세청 같은 거죠. 관세청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개항에 적극적으로 이제 응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영사관이 개관이 되는데요. 영사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바로 당연하게도 일본입니다. 1883년 곧바로 들어왔고요. 지금 일본 영사관의 건물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요. 어느 건물이냐면 지금 현재 인천의 중구청 건물이 현재 영사관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1883년에 일본 영사관 건물이 지금 현재 인천 중구청 건물이 되는 거예요.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청국영사관이 들어왔고요. 이게 1884년이고 지금 현재는 설린동, 그러니까 지금 설린동이 어디냐면 지금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타운에 있는 화교학교 자리가 바로 청국영사관 자리입니다. 그리고 인천 중구청 있는 죄송합니다. 이 글씨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영국 영사관이 있는 그 자리. 근데 요거는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영사관이 이제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다 1884년 이후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외에도 독일이 들어왔는데요. 독일은 영사관 터만 땅을 사놓고 영사관을 짓지는 않아요. 좀 특이하게도. 그래서 지금 그 독일이 영사관 땅을 사놓고 그
영사관 터다라는 표시만 해놨다는 그래서 짐작컨대는 학자분들이 말씀하시길 인천이 재물포항이 독일한테는 그렇게 수익이 나거나 경제성이 없어 보여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883년 인천항이 개항이 되자마자 외국의 다양한 영사관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요거 보이시는 사진은 바로 이제 그 조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중국이 들어온 지금 조개지 요 지금 지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초창기에 이렇게 일본이 먼저 선점을 하고요. 제일 좋은 곳과 이런 것을 선점하고 나중에 중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각국 조개지라고 해서 영국, 러시아, 미국 뭐 이렇게 해서 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조개지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데 뒤에 있는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지도는 지금 현재 차이나타운 지도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차이나타운을 가면 이 모습 그대로 지금 복원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확대가 된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은 아까는 요 아래쪽 요렇게만 보였다면 지금 이렇게 더 확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지금 외국인 소유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랑색이 이제 각국의 그 관유지니까 영사관이라든가 또는 부속 건물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바다가 바로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지금 사실은 저희가 차이나타운에서 지금 그 인천항까지는 상당히 많은 땅이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항 이쪽에 땅이 많이 그 간척이 돼서 넓어져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했고 이 지도를 보면 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나중에는 46만 제곱미터까지 확대되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어진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조개지가 모여지는데 이 조개지를 모여질 때 몇 나라들이 이제 모여서 요거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요. 이 규정을 바로 인천재물포 각국 조계장정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1884년에 이제 한국 그러니까 조선인 그때 당시에 영의정 그 영의정이었던 김홍집과 그다음에 일본, 중국, 그다음에 미국 그리고 청나라였던 위안스카이까지 해서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요게 된 그 장정,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정이 9개의 항으로 만들어지고요. 당연히 이제 요거 청국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청나라에 유리한 장정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장정에 의해서 청나라가 제일 좋은 땅을 먼저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등지 이하는 일본, 영국, 미국으로 이렇게 해서 갖췄다고 해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다 조선에서 돈을 내게 만들었다고 하고 나머지 2등지 이하는 본인들이 돈을 내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자, 했던 요게 이제 지금 보면 신동공사라는 건데요. 이제 각국 조계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계지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과 규칙이 있어야 돼서 그 규정과 규칙을 만드는 곳이 바로 신동공사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이제 조계지 자치운영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인천 재물포 각국 조계 장정을 만든 국가에
대표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김홍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케이조 시니치로라는 일본 흠차 변리 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특명 정권 공사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 특명 정권 공사가 있고요. 위안스카이가 있어요. 이 분들이 모여서 합의를 한 게 바로 인천 제물포 각국 조계 장정이고, 조계가 만들어졌으니 이 사람들의 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이제 만든 기구, 조직이 바로 신동공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동공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뭐 만들었냐, 어떤 경범죄 또는 뭐 정치적 이슈, 그리고 사건 사고, 그다음에 건축,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었다고 하는데, 그 규정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건물을 지을 때 돌로 만든 석축 건물을 짓자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왜 석축 건물을 지었냐?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다 초가로 된 어촌 마을이었는데, 사실 요 조계지가 있던 자리는 정말 황무지였다고 해요. 이 황무지였고 그냥 산에 어떻게 보면 야산 이 정도 되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준 건데, 어, 이곳에 근엄하고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건물, 그래서 돌로 쌓은 대리석과 이런 화강암 뭐 이런 돌로 아주 웅장하게 짓는 건물로 짓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 있게 보이기 위해서 돌로 만든 건물로 짓자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은 건물들, 현재 남아 있는 많은 건물들이 그때 그런 규정을 통해서 지어진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계장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 관리 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천이 개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조계지까지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물포와 인천항에 대한 거를 그러면 이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개항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 제물포는 어떤 곳이었느냐? 청일전쟁 이후에 이 제물포는 이제 작으나마 항구였는데, 이 항구가 어떤 항구였냐면 그 쌀을 반출하는 항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본은 사실은 왜 그러면 인천으로 제물포로 여기를 골랐냐? 부산하고 원산하고 그 중에 인천안을 이제 요구를 했던 건데, 왜 인천이냐라고 봤을 때 인천이 서울과도 가깝고, 그 다음에 황해도도 가깝고, 충청도도 가깝고, 그리고 또 일본, 중국, 한국 무역을 할 수 있는 요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권으로 봤을 때 최적의 공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배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큰 배가 들어오면 이 항구까지 접안을 못하니까 작은 배들이 큰 배까지 가서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른 거예요. 이 셔틀을 또 작은 배가 셔틀을 띄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럼 항구에서는 또 그거를 날리기 위한 지게꾼과 짐꾼들이 완전 다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인천 축항입니다. 이 인천항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1911년부터 1918년까지 7년 동안 이제 관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관문이 인천항에 있는 아주 특별한 항구 시스템입니다. 요게 이제 예전에 만든 사진이에요. 요게 이제 초창기 항구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요게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관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럼 관문이 도대체 뭐냐?
한번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아파트는 밀물대와 썰물대의 바닷물의 높이 차이가 10m에 이릅니다. 그래서 큰 배들은 밀물대가 아니면 항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썰물대에도 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관문식 도크, 즉 선거입니다. 항구를 드나들 수 있게 만든 장치로 일제강점기였던 191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인천항의 수입 물동량이 언제나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강문식 선거가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강문식 선거의 배가 드나드는 출입문으로 이쪽으로 설치되어 왼쪽으로 전전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배들이 정박하는 곳으로 일정합니다. 자, 그럼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배를 따라서 관문의 원리를 알아볼까요? 먼 바다에서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는 우선 관문 사이와 물과 바닷물의 높이가 같아지도록 조절해 줍니다. 양쪽 물의 높이가 같아지면 바깥쪽 관문을 열고 배는 관문 사이로 들어옵니다. 배가 들어오면 바깥쪽 관문을 닫고 관문 사이와 선거의 물 높이가 같아지도록 합니다. 양쪽 물의 높이가 같아지면 안쪽 관문을 열고 배가 들어오면 마침내 배가 부두에 정박하게 됩니다. 배가 나갈 때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관문으로 배가 빠져나갑니다. 이러한 관문식 선거의 원리에 따라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대에도 크고 작은 배들이 인천항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인천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런 시설을 했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 당시에 지금 요 시스템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관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인천에는 이렇게 큰 배들이 이제 무역할 수 있는 큰 배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물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인천은 정말 번성을 하게 되고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또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는 이제 장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천에는 이렇게 최초로 시작된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공원도 최초로 들어왔고요. 공연장도 최초고 기상대, 기차, 담배, 등대, 우편, 주식, 비누, 사이다, 성냥, 염전, 무역상, 이민, 짜장면, 쫄면, 축구, 커피, 태극기, 플라타너스, 나무, 해수욕장. 사실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인천에서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하려면 시간이 이제 꽤 걸릴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8시 48분이니까 10분 쉬고 9시에 제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9시부터는 요거를 한 개 한 개 요거 내용을 다 보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또 뒷부분에 관광 부분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9시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네. 그러면 해볼까요? 네. 자, 이어서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천에서 시작된 최초에 대해서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공원인데요. 공원. 저희가 지금은 사실 집집마다, 그러니까 마을마다 아니면 아파트마다 공원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 건축 투어를 할 때 이제 그 도시 계획이나 건축 쪽에서 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공원은 한국에는 공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한국에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다 이런 공원들은 다 서양의 개념이거든요. 서양에서 들어온 건축, 도시계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공원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게 바로 이제 인천의 자유공원인데요. 이게 이제 만국공원이라고 이제 이름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각국공원인 거예요. 이게 바로 뒤에 조개지, 아까 있었던 그 조개지 뒤쪽에 있는 공원인 거거든요. 조개지 산 위에. 그게 이제 응봉산이라는 산인데 그 산 중턱에 이제 이런 공원이 있는 거고요. 그 공원의 이름이 원래는 이제 만국공원이었다가 이제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만국공원이었다가 서공원, 서쪽에 있다 해서 서공원이었다가 다시 만국공원으로 불리다가 지금은 자유공원으로 이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공원은 이제 인천 상륙작전, 그 다음에 메거더 동성이 있으면서 이제 여기가 자유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자유공원인데 원래는 만국공원이었다. 근데 이게 바로 최초의 한국의 현대 그 서양의 개념인 공원의 개념이 들어온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온 개념이 이제 응봉산이라는 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바로 그 조개지 위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응봉산이라는 산에 이제 기상대가 처음 들어온 거예요. 기상대가. 그리고 기상대에 또 천체 관측소, 이 이제 망원경이 있는 처음으로 이게 들어온 거고요. 이때 당시에 이 풍경이 어땠냐면 1905년이면요. 이제 영사관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각 무역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역 회사들이. 그래서 무역 회사들 들어와 있고 또 공무원, 이제 여기에 관련된 또 공무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주변에 당연히 학교들이 있는 거죠. 학교.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점심시간 되면 식당 주변으로 몰려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현대 개념의 식당들이 이때 이제 번성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때 점심시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 하면은 이제 종각의 종로에서 시간을 알려주었듯이 이 기상대에서 12시만 되면 이 포를 쏜 거예요. 알람으로. 12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포를 쏘면 사람들이 이제 점심 먹으러 다들 움직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포라고 했고요. 이 응봉산을 오포산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온 게 이제 기상대. 이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벌써 이제 이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기상대를 설치한 것이 바로 인천이 최초입니다.
자, 세 번째는 등대입니다. 등대. 자, 등대는 팔미도라는 이 섬에서 이거를 이제 등대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1903년입니다. 1903년에 팔미도 등대가 이제 세워졌고, 이 팔미도 등대가 100년 동안 등대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태극기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인천 상륙 작전 때 지금 7만 5천 명의 그 미군들하고 한국군들이 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를 할 때 한국 군인이 먼저 선제 작업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등대를 점거, 그러니까 탈취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북한 군인들이 이 등대를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 한국군이 팔미도에 있는 등대를 이렇게 이제 점거해서 태극기를 걸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했냐면 이 팔미도 등대가 이 그 미군 함대가 들어올 수 있게 이 불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먼저 새벽에 들어올 때 어둠 속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팔미도가 이게 만들어진 지 100년 만에 2003년도에 이제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등대로 이제 역할을 새로운 등대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팔미도 등대가 이제 최초의 등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요. 미도 추인소라고 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선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주식 시장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물 시장이 먼저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1896년에 인천에 이제 선물 시장이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쌀, 대두, 석유, 명태, 그다음에 실, 방적사, 그다음에 금사, 그다음에 목면 이렇게 요 품목을 선물로 이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물건 값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를 미리 사놓고 그걸 다시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이런 건데 이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인천의 이 미도추인소에 엄청 몰려들어서 투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전답 모두 팔아가지고 여기다 투기를 한 거죠. 돈을 벌려고. 근데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다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미곡이나 대두의 가격을 알려면 일본에 있는 선물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한대요. 근데 그 가격 결정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일본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지금 일본의 오사카에서 이 미도와 이 가격이 얼마에 형성됐는지를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형성될지를 잘 모르는 상태니까 조선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미국 쌀값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뭐 생산량이 어떻다, 풍작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사람들은 정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다 파산을 했대요. 뭐 돈을 번 사람이 없대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정말 목매달려고 하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돈 다 날리고 막 이제 거지가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신문 기사에 동아일보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인천 바다는 미두로 쌀과 콩으로 전답을 날린 자들의 한숨으로 파였대요. 그래서 바다가 됐대요. 그리고 저기 바다는 그들이 흘린 눈물이 고인 것이다. 이렇게 이 정도의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그 인천이 처음으로 그 선물시장, 주식의 전신인 선물시장이 먼저 열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요 미두 치인소가 열렸던 주식 시장이 있던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이제 요 거래를 하는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최초의 미용 비누인 미향이라는 비누가 만들어졌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죠? 애경. 우리 지금 애경 백화점도 있고요. 애경이 뭐 여러 가지 비누라든가 이런 거 만들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애경사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1912년이었대요.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이게 일본인 회사였고요. 나중에 이제 한국의 제주도 출신이었던 한국분이 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애경유지공업이라고 이제 이걸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애경유지공업이 당시에 최초의 화학 공업사래요. 화학 회사. 화학 제품을 만드는 이 회사가 최초로 비누를 만들게 되고요. 이 비누를 만든 게 얼마나 잘 팔렸는지 1958년 기준으로 100만 개가 팔렸대요. 100만 개. 근데 지금 생각해도 100만 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인천에서 생산된 비누가 이제 전국으로 판매가 되는데 경인 고속도로에 달리는 트럭들이 모두 다 이 애경의 비누를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 회사가 이제 이 워낙 생산과 이 판매가 이제 집중이 되는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애경사는 인천에서 서울로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로 옮겼다고 하고요. 지금 요 가운데 보이는 사진이 요게 이제 애경유지 공업이 있던 공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투어를 하게 되면 차이나타운을 가게 되는데요.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보면 이 송월동이라는 벽화마을이 있어요. 그 벽화마을의 현재 주차장이 바로 이 애경사의 공장터라고 합니다. 네, 누가 손을 드셨어요? 네, 지영쌤, 네, 뭐 말씀하실 거 있나요?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잘못 잘못 들었나 보다. 눌렸어요. 죄송해요. 네. 저는 또 질문이 있는 줄 알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 아닙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애경산업의 이 비누가 미용 비누, 세수 비누죠. 그러니까 미용 비누가 처음 만들어진 곳이 인천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시작된 게 사이다입니다. 사이다. 사이다가 1905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경인 사이다라고 돼 있고 별표가 이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별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여름에 마시는 여름 음료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탄산수로 만들어진 게. 근데 이 경인 사이다 이후에 대구의 삼성 사이다, 부산의 월성 사이다가 이제 나왔다고 하고요. 이게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지금 보이는 사진이 기차 사진인데요. 별표가 그려져 있죠. 이게 별표 하면 사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그 로고였다고 해요. 지금 칠성 사이다가 왜 별표 7개의 별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별표로 사이다라는 그 브랜드들은 다 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칠성 사이다가 7개의 별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사이다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고요.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제 성냥입니다. 성냥. 이 성냥이 지금 1886년에 이제 처음 들어왔고요. 성냥시장에 인천에서 생산되는 성냥시장이 전국 그 소비량, 생산량의
20%를 담당했을 정도로 성냥이 엄청나게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이 성냥 시장, 성냥 공장에 당시 수학여행 코스였대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 이렇게 그 성냥을 만드는 게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저희는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못 해봤으니 이 성냥이 수학여행 코스가 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런 산업이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냥이 인천에서 시작된 최초의 상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로 나오는 게 담배입니다. 담배. 담배가 이제 상업화돼서 담배 생산이 일어났는데요. 이 담배가 얼마나 잘 팔렸는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담배 판매를 위해서 중국에 있던 영국 연초 회사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영미 연초 회사라는 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라는 이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담배를 생산하게 되고요.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담배 판매 그 위에 사진을 보면 여기 이제 판매 요거 상자고 그다음에 요 가게 담배를 파는 판매점 상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입 담배 광고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일본에서 연초 전매법이라고 해서 담배를 싹 사라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담배 인삼공사 같은 거죠. 담배 인삼공사가 담배의 생산, 판매, 가격 이런 거 다 통제하게 되잖아요. 이제 정부 회사가 되면서 그렇듯이 지금 일제 시대 때 이 담배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거를 전매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가 인천에서 최초로 된 곳이고요. 판매가 되었고 생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염전인데요. 굉장히 좀 의아하다 생각이 됐는데 옛날에 한국에도 염전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염전이 이렇게 그 산업화 이렇게 된 거를 얘기하는 건지 요거는 조금 제가 요거를 있는 자료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제가 좀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안이라든가 이쪽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염전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그 대관령 그러니까 오죽헌 어디죠? 강릉 선교장의 이야기를 할 때 벌써 그 염전 사업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자, 일단 이 일본 사람이 인천에 와서 염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바로 1968년이었고요. 이게 1968년하고 80년에 염전이 사라지고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염전을 만들어서 산업화한 게 바로 이제 인천의 염전입니다. 그래서 주안염전하고 소래염전이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영종도에 가게 되면 염전을 했던 곳에 그 공장, 그 보관 창고가 아직 남아 있어요. 사용하지는 않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종도 투어를 하게 되면 거기를 지나가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소금 창고가 아직 남아 있는 걸.
자, 그래서 일제시대 때 시작이 염전이 되었고, 일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인천 짠물이라는 말들이 요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전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 근데 이 염전 사업은 1968년, 1980년에 다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로 새로운 것. 첫 번째, 최초가 공연장인데요. 협률사라는 공연장이 있고요. 이거 너무 재밌게도 현재까지 이 건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1895년에 인천에 협률사라는 공연장이 세워진 거고요. 이 공연장에 뭐 신성일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문화 활동들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공연장이 1955년에는 애관극장이라고 바뀌었고 지금 현재 애관극장이라고 해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래된 공연장이 인천에 있었고요. 근데 이 공연장 다음에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공연장이 협률사고요. 190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거 글씨가 하나가 잘못됐네요. 지금 이 무역장이라고 하는 거는 무역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역상은 지금 제물포항하고 이 제물포항이 개항이 되면서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러시아 이쪽에서 무역을 하는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영국 상사, 그러니까 영국에서 온 그 상사 이화양행이고요. 독일계 회사인 세창양행, 그 다음에 영국계 회사인 홈링거 양행, 그리고 미국계 회사인 타운샌드, 이런 회사들이 인천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위에 사진을 하나 보시면 잘 보이실까요? 여기 보시면 요 사진 보이시나요? 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바늘이에요. 바늘, 세창 바늘. 요게 이제 독일계 회사에서 가져온 상품인데 바늘이 굉장히 튼튼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조선시대 때 아줌마들이 정말 좋아했던 상품이 이거였대요. 그래서 세창 바늘이라고 하고 이게 아주 정말 베스트셀러였다고 하고요. 밑에 있는 사진이 세창 양행이라는 이 회사의 사택입니다. 사택. 이게 최초의 그 서양식 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서양식 건물로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건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숙사죠. 기숙사. 직원용 기숙사. 자, 이렇게 이 새로운 무역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인천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편 제도인데요. 우편 제도가 인천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1884년에 우정총국이라는 건물이 세워진 거고요. 지금 우정국의 그 터가 남아있는 곳이 지금 어디냐면 저희 서울에 가면 조계사 있죠. 조계사. 조계사 바로 주차장 옆쪽에 공터 같은 데가 있거든요. 화장실하고 이렇게 된, 그러니까 조계사 바로 옆에 우정총국 자리가 있고요. 이 우정총국은 서울과 인천에 동시에 세워졌어요. 보면 이 사진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지금 우편 배달부예요. 우편 배달부. 근데 이 우편 배달부가 얼마나 인기가 있고 엘리트 직업이었냐면 이 우편 배달부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오류동까지 갔대요. 오류동.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의 중간 지점이 오류동이었는데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 이쪽에서 80리, 각각 80리. 그래서 이 키로로 따지면 40km. 이거를 매일 아침 출발해서 오류동까지 가서 서울에 있는 우편 배달부하고
인천에 있는 우편 배달부가 서로 이 우편을 교환을 한대요. 이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서울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으로 우편을 보내려고 하는 우편물을 다 가지고 오류동까지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에 도착한 우편물을 가지고 그 오류동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동에서 서로 우편물을 교환을 해갖고 그걸 다시 들러매고 인천으로 가서 해외로 보내는 거고, 또 서울에 온 거는 이제 각각 또 배달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우체부들은 한문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일본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파벳도 최소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소랑 이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편 배달부는 건강해야 되고 달리기, 걷기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어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알아야 되고 최소한 알파벳은 알아야 되고 한문, 한글도 알아야 되는 이런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일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정말 3D 작 중에 하나였을 텐데, 어쨌거나 굉장히 힘든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분들은 경인철도가 세워지기 전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인천이 최초인 게 1902년에 최초의 한국 이민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로 갔냐면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로 인천에서 출발해서 일본의 나가사키를 거쳐서 하와이를 갔고요. 22일 거쳐서 22일 걸려서 갔고 89명이 성공적으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출발은 120여 명이 넘게 출발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신체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에 통과한 사람만 내려갈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는 89명만 이민을 했다고 하고요. 이민 간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천, 부안 뭐 이쪽 그 지역에서 부평 쪽 출신의 분들이 최초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1902년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사진이 바로 이게 여권입니다. 여권, 옛날식 여권. 네. 자, 그리고 인천에는 지금 한국 이민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초 짜장면이죠. 짜장면. 1908년도에 이 짜장면을 파는 봉화춘 식당이 생긴 거고요. 이 짜장면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중국에서 잠깐만요. 제가 소리를 좀 꺼볼게요. 김영옥 배드님 거다. 네, 됐습니다. 그 꿀리라고 하는데 이 꿀리가 말하자면 인력거 하는 분들 있잖아요. 중국 사람 중. 예. 뭐라고 얘기해요? 중국어로? 아시는 분 원어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꿀리라는 분들이 간단하게 먹는 음식이 바로 짜장면이었대요. 짜장면 비슷한 음식. 근데 이제 그거를 상품화해서 공화춘에서 짜장면이 된 거고요. 이게 바로 1908년이었고요. 이 공화춘이 이제 짜장면으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자, 1908년 당시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인 기차를 타고 인천에 와서 인천 바닷가를 보고 이 짜장면을 먹고 자유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자,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해외여행 가듯이 한양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가서 여행을 하고 오는 게 호사스러운 여행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자전거가 얼마나 비쌌는지 혹시 모르시죠? 자전거가 지금으로 가격으로 치면 거의 벤츠 가격이래요. 그 정도로 그 비쌌다고 하는데 그 자전거가 이제 정식으로 배달, 음식 배달하고 이런 거 배달하는 데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전거를 여러 대를 놓고 음식 배달을 하는 식당이 생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짜장면이 있고요. 또 그 아까 그 자전거로 막 배달을 했다는 데는 냉면집이에요. 그 냉면집이 그렇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서울에서 인천으로 기차 타고 가서 기차 타고 그다음에 짜장면 먹고 냉면 먹고 이렇게 여행하고 다시 서울로 가는 게 아주 유행이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인천이 최초인 게요. 쫄면이 있습니다. 쫄면. 자, 쫄면은 이게 이제 광신제면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이 실패한 면이었대요. 이게 원래는. 근데 잘못 만들어졌는데 식당에서 요거를 이제 해보고 나서 오히려 쫄깃쫄깃한 면이 더 매력적이 되면서 쫄면이 인천에서 대표하는 이제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쫄면도 이제 인천에서 나온 최초의 음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차 경인선이 이제 되는 거고 최초의 증기 기관차. 이게 이제 1899년입니다. 그래서 1899년에 이제 이런 기차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그 우편 배달부들의 직업들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량진에서 경인선 그러니까 제물포까지 33.2km였다고 하고요. 1899년에 증기기관차가 이제 운행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 17번째가 축구입니다. 축구. 요거는 1882년도에 영국의 그 함선들이 와가지고 또 그 교역을 요구를 했다고 해요. 지금 보면 배 이름이 플라잉 피쉬라는 배 이름이고요. 이때 그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이 영국의 함선에 있는 그 군인들이 배에서 내려오지를 못한 거예요. 상륙을 못하고 배에서 있다가 인천항에 그냥 내려온 거예요. 허락을 안 받고 내려와서 이제 축구공을 갖고 와서 축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선에 있는 그 수군들이 그거 알고 허락 안 받고 내려온 이 영국군 병사들을 쫓겨냈다고 해요. 그래서 쫓아내면서 이 군인들이 축구하다 말고 공을 놓고 그냥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그 공이 이제 마을에 남아지게 되고 그거를 어린아이들이 갖고 놀게 되면서 축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어린이들이 축구 게임을 이제 하게 되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커피인데요. 한국 최초의 호텔, 대불 호텔이라고 합니다. 대불 호텔. 현재 이 건물이 인천의 차이나타운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대불 호텔은 식당과 그리고 호텔을 겸비한 일본인이 시작한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 호텔에는 이렇게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서양 음식을 팔던 그다음에 숙식을 제공하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숙식 가격이 되게 비쌌어요. 밥값도 비쌌고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그 아펜젤러라는 선교사의 그 기록에 의하면 서양 음식도 잘 마련되어 있었고 입에도 잘 맞았다라는 편지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데블 호텔에서 서양 음식을 잘 준비해서 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커피도 여기서 팔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종이 커피를 제일 처음 마셨다고는 하지만 이 호텔에서 벌써 팔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플라타나스라는 건데요. 지금 요게 차이나타운에서 자유공원 쪽으로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언덕 모퉁이에 굉장히 큰 플라타나스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나무가 바로 이때 심은 나무인데요. 130년 됐다고 하고 이 플라타나스 나무가 최초로 심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공원 앞에 가는 길 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온 외래 수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요 사진이 플라타나스가 있었던 사진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영국 사람이었던 그 존스턴이라는 사람의 별장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보면 플라타나스 나무가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 별장은 그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 때 폭격을 맞아 가지고 건물은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태극기가 또 이 인천의 조미 수호 조약 때 처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주장하기를 박영효가 처음으로 태극기를 사용한 게 아니고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한미 수호 조약을 맺을 때 미국에서 국기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국가와 국가 간에 이거를 조약을 맺을 때는 국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록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인천에서 만든 최초의 태극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요. 이제 해수욕장인데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 부산 송도 해수욕장이 1912년도에 개장을 했더라고요. 아니,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이 이렇게 오래된지 몰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송도 해수욕장보다 6년 더 앞서서 만들어진 게 인천의 괭이부리 묘도라는 곳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수욕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휴게소, 다이빙대, 그 다음에 휴양공원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진 해수욕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수욕장이 1906년도에 인천에 개장이 되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마 사용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최초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개방이라는 이 인천인 질정학적으로 이런 숙명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시대에 능어대라는 곳에서 개항이 있었고 능동적인 개항이 있었고 개하기 때는 제물포에 강제적인 개항이 있었다. 자,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인천이 새로운 면모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국제적인 도시 인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인천에서 관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하는 곳 주로 어디를 가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보이는 게 차이나타운입니다. 지금 차이나타운 지도를 보면 이게 이쪽이 바로 동인천역이고요. 바로 길 건너거든요.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보이는데요. 지금 이 차이나타운이 이쪽에 있고 왼쪽으로 또 송월동이라는 벽화마을이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주로 가는 곳이 요 노선입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있고요. 그 100년 된 공화춘이라는 짜장면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손님을 모시고 가게 되면 이쪽에서 주차를 하거나 하차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 있고요. 아니면 이쪽 요 아래 동인천역 이 건너편에서 이 페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대형 버스는 이쪽에 보통 서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하차를 시키고
이제 차는 옮겨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인천역이 보이고요. 여기가 아트 플랫폼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말하자면 인천 계양대에 여기가 창고, 물류 창고였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인천 아트 플랫폼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전시회, 뭐 이런 공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촬영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로 또 가는 곳이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요 짜장면 거리 여기고요. 아, 짜장면 거리가 요 아래고요. 요 위쪽으로 삼국지하고 초안지가 있는 벽화거리예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우리 그 드라마 촬영했던 곳이 바로 요쪽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 또는 이쪽에서 주차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일대가 차이나타운이고요. 이 차이나타운 중에서 이제 중국하고 일본으로 나눠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가 조개지 계단인데 이쪽으로 해서 요쪽이 일본 조개지예요. 이쪽이. 그다음에 이쪽이 중국 조개지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중심으로 일본과 중국이 나눠지고 이쪽에서 촬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게 지금 중구청이에요. 요게 중구청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 영사관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본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조개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한 곳이에요. 햇볕도 잘 들고 남쪽으로 향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여기가 중구청. 그리고 요렇게가 삼국지. 그다음에 여기가 바로 송월동 동화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코스를 연계할 수가 있고요. 그 뒷부분에 여기 보면 자유공원이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메가다 동상이 여기 있고요. 여기 보면 제물포 구락부라고 있죠. 이 제물포 구락부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6개가 넘는 국가들이 들어와서 각국 조계지로 여기에 이제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보 교환을 하고 사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 그 공간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제물포 구락부예요. 이 구락부는 영어의 클럽이라는 거를 한문식으로 만든 게 구락부가 되는 거고요. 이 구락부가 바로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가 자유공원이고요. 뒤에 이제 그 메가더 동상이 바로 보입니다. 자, 플라타나스는 요 코너에 있어요. 이렇게 코너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차이나타운, 그다음에 송월동 마을, 그리고 일본 조개지 자유공원까지 해서 이렇게 투어 코스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걸어서 다니고요. 큰 버스가 이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어서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새 나온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기 자동차 타고 여기를 다닐 수가 있어요. 1시간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효과적으로 이 투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패키지 단체들은 이 짜장면 거리 쪽 정도 거닐고 짜장면으로 점심 먹고 이 정도를 관광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관광지로 이제 뭐 자유공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된다면 인천 계양장 근대 건축 전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구 생활사 전시관이 바로 대불 호텔을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대불 호텔 중구 생활 전시관,
근대 건축 전시관 요 정도 봅니다. 그리고 여기 자유공원 정도 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시간이 더 있다면 계양박물관 정도 볼 수 있겠죠. 사실 요거를 티켓을 전체 그 패키지 티켓으로 사면 좀 저렴하게 구입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차이나타운에서 본 것 중에 이제 봐야 될 게 요 공갈빵 뭐 이런 거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한종문화회관, 그리고 짜장면 박물관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공화춘의 옛날 자리예요. 그래서 공화춘 의 모습을 재현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삼국지하고 초안지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벽화거리가 있습니다. 요 정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 가면 요거는 이제 인천 중에서 송도 컨벤샤, 그리고 송도 지역이거든요. 송도 지역에서 아마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광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트라이볼이라고 하는데요. 뭐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로 저희가 많이 가는 곳이 여기예요. 지타워. IFEG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천에 그 방문하는 그 단체 또는 공식 행사를 할 때는 이 지타워를 많이 가고 전망대를 갑니다. 인천 송도하고 청라 지역이 자유무역 지역이거든요. 자유경제구역이라서 이 IFEG 홍보관을 인천시에서는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요 공식 방문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도 컨벤시아는 국제회의 지역이라서 여기 회의라든가 국제회의가 열리는 곳이니까 여기를 당연히 많이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센트럴파크 가는데, 센트럴파크에 이제 캐널이라고 해서 택시, 수상 택시를 탈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경원제라는 한옥 호텔이 있어요. 럭셔리한 맞아. 호텔. 네. 그래서 이 코스를 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스를 잡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왔는데요. 한국 전쟁 당시에 월미도 지역 이쪽에 상륙을 했던 그 내용을 아마 투어하면서 잠깐이라도 소개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월미도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레드 비치, 그린 비치, 그리고 블루 비치 이렇게 그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상륙 작전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폭격하기 전에 등대 탈환 작전부터 했고요. 아까 그 8m 등대 그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왼쪽에 D라고 보이는 거, 이 등대에 가서 이 배들이 안전하게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상륙 작전을 단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시간 타임 테이블을 보시면 요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저녁 6시 45분까지 정말 거의 몇 시간이죠? 18시간? 00시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긴박하게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났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7만 5천 명이 261척의 배가 움직였다는, 그러니까 대규모 이 작전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 아니고요. 이거 인천대교예요. 인천대교를 꼭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영종대교를 건너든 인천대교를 건너든 하거든요. 그 인천공항을 가게 되면. 근데 인천대교가 21.38km로 국내 최장 사장교예요. 그리고 강풍과 지진에도 안전하게 설계가 되었고, 이 인천대교의 특징이 뭐냐면
인천이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바다에다가 이 다리 기둥을 박아서 이 다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공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천대교가 공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사건이고요. 이게 10대 건설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에서. 이 정도로 의미가 있는 공사였고요. 그래서 세계 최대였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세계 최대, 국내 최초인 이 테크니컬하게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이 최대 부분, 최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은 설명을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최고로 길었다. 그리고 이것을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물산의 기술력이 굉장히 알려진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오늘 딱 마쳤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질문은 아닌데 네, 저는 그 2년 전에 네. 2년 어머 비디오를 안 켜서 미안하네. 음. 그 인천시 그 문화예술사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또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아니 잡았군요. 근데 듣고 다 까먹었는데 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 설명을 교육을 진짜 받았어요. 어, 그 문화예술사 인천에 대해서 문화예술사 그 교육 과정이 해가지고 했는데 일주일 받았는데 네. 네,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는 위험한 작전 전략이었는데 성공적으로 했다는 거를 굉장히 또 강조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인천 각 동별마다 특히 그 중구 쪽에 지금 말씀하신 관광 코스가 있다 보니까 음. 중구 쪽에 각 동의 유래 이런 것도 막 설명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그냥 재미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먹고 있는 양파 있죠. 양파, 대파, 토마토 이게 다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중국의 화교들이 이제 이모군란 때요.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이제 그걸 도와주러 왔잖아요. 말로는 어쨌거나 왔죠. 이때 그 화상들, 장사하는 화상들이 따라왔고요. 또 그 농사꾼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한국에 화교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바로 그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화교들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화교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대부분 산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 들어왔죠. 자, 이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씨앗을 가져온 거예요. 씨앗을. 근데 지금 조개지를 보시면 여기가 황무지였어요. 지금 황무지. 그래서 말하자면 돌산 같은 거였죠. 이거를 누가 개척을 하냐면 이 화교들 중에 농사를 지었던 농사꾼들이 이 땅을 개간을 합니다. 네,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씨앗들을 심어요. 심어가지고 야채들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대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대파 있죠? 차이니스 어니언이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네. 저희가 Green onion. 예. 예, 대파는 차이니스 어니언이라고 하고 작은 거는 그린 어니언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쪽파. 대파 그리고 양파, 뭐 토마토 이런 각종 야채들을 기르기 시작하고요. 이때 이 기른 야채들을 일본 사람들한테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 장사가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화교들이 이제 더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시즌별로 넘어온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와서 봄에 넘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고
가을에 다 이제 그 수확해서 다 돈 번 다음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중국으로 돌아간대요. 그래갖고 중국으로 갔다가 봄 되면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땅을 가지고 있고 저기 쥐주들은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거고, 일하는 일꾼들, 노동력들은 이제 중국에서 시즌별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봄에 왔다가 이제 가을 농사 끝내고 이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땅을 개간을 한 다음에 그 한국에 있는 그 민각 있잖아요. 마을에 인분을 죄다 걷어갔대요. 오. 인분을 죄다 걷어가고 그 야채를 기르는 비료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가 이제 그렇게 잘 됐고, 이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인분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대요. 그냥 다 이렇게 그냥 버리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중국 농사꾼들이 와가지고 야채를 기르면서 이 사람의 인분을 다 처리를 해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너무 이게 이제 좋았는데 중국에서 콜레라가 돌았대요. 콜레라가 돌아가지고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해 농사를 짓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질 사람이 없으니까 농사도 못 짓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똥물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치워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손님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그 야채 농사가 중국 화교에서 시작이 됐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서울과 이런 쪽까지 이제 판매로가 이제 확대가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뭐, 네.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네. 저희가 중국집 가보면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가끔 무슬림들이 있을 때 이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짜장면 속에 그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근데 요번에 제가 이제 그 투어를 할 때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갖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뭐지? 야채 없는, 고기 없는 짜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기 안 들어간 짜장면 미리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 또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채식 짜장면이 있는 거죠. 야채로 만든. 그래서 그렇게 또 해결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다 무슬림 국가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전에 내가 여기 학원 다닐 때 네. 잉글리시 티처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학생이었는데 지금 인하대 다니는데 맞아요. 이나대가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의 본거지예요. 예, 그 잉글리시 티처가 그때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는데 인하대 다니는데 무슬림 같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네, 뭐 물론 모두 다 무슬림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근데 대다수가 무슬림이고요. 내가 그다음에 치킨 한번 사줬는데 잘 먹던데. 치킨은 상관없죠. 아니 사실은 할랄 아니면 안 먹는데 그냥 먹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 치킨 내가 한번 데리고 가서 치킨 사주고 그 맥주 사줬는데 되게 잘 먹더라고. 맥주도 마셨으면 그 친구는 무슬림 아닌 거예요. 야매. 아니 그리고 무슬림이어도요 사실 그거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창 원래 항상 왕성할 때라 그러는지 얼마나 잘 먹던지. 그 원래는 이제 알코올
마시면 안 되고 또 그 할랄 고기만 먹어야 되는 건데 어제는 되게 이 친구들이 되게 잘 지키는 친구들이에요. 아, 어젠가 오늘까지가 라마단이었거든요. 라마단이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손님이 밥을 안 먹으면 일정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면 밖에서 이제 자유시간 가지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투어 같으면 그냥 너 알아서 이렇게 해 그러면 되는데 꼭 이런 행사에 공사 직원이 따라붙어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이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근데 그 손님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 같이 뭐 붙잡고 앉아서 쎄쎄쎄를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이쪽 손님은 밥 먹어야 되는데 저쪽 손님은 밥 안 먹고 굶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바닷가 가서 구경하고 있으라고 하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걸 또 붙잡고 앉아가지고 얘는 뭐 해야 되냐 뭐 해. 얘네들이 커피도 안 마시죠. 음료수도 안 마셔요. 라마단 아, 기간에는. 그러니까 뭐 카페를 갈 수도 없고 이거 참 어이가 없죠. 이런 상황도 생겨요. 어, 음, 그래가지고 이제 짜장면은 그렇게 먹었고 그다음에 커피 안 마시고 음료 안 마시니까 뭐 좋죠. 뭐 돈 안 나가고. 그래서 그냥 혼자 뭐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예, 근데 불편해요. 그런 분들 있으면. 마음이 그러네. 편치 않죠. 자, 일단 이렇게 차이나타운에서 나도 공화춘도 한번 가고 다른 중국 식당도 갔는데 음, 나는 뭐 다 맛있더라고요. 음, 특별히 뭐냐 그 찹쌀탕수육 네, 그게 공화춘이지 싶은데 그 음, 찹쌀탕수육은 맛있다고 어, 가기 전에 누가 추천하길래 가서 먹었는데 음,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니 좀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응. 짬뽕파거든요. 짬뽕파, 짜장면파 아니고 아, 짬뽕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짜장면 먹었는데 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그 북유럽 말고 동유럽 있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 키르키스탄 이렇게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거의 무슬림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파키스탄도 그렇고 예, 예, 스탄. 파키스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제 무슬림 분들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힘들어요. 이렇게 그 저희가 챙겨준다고 챙겨줘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요번에는 지금 저거 이제 투어를 해보니까 다들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음, 지금 한국에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리고 지금 인천의 그 국제대학교 캠퍼스가 지금 5개인가 6개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일부러 한국에 온 거예요. 그거 한국에 와서 그 배우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어, 한국 음식, 한국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알고 또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실감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말 한류가 그냥 먹고 춤추고 하는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생활 속으로 이제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교육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 속에 생활화가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강화도에 젖국갈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입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 젖국갈비가 그 옛날에 임금님이 강화도로 피난 왔을 때 음식을 대접할 게 없어가지고 돼지갈비, 돼지고기, 그다음에 감자, 또 뭐였더라? 무인가? 무. 그냥 있는 대로 다 넣어서 끓인 거죠. 잡탕 찌개죠, 말하자면. 그게 젖국갈비인데, 이거 외국인들이 그냥 맛있다고 하면서 싹싹 다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
아니 이 사람들이 식성이 옛날 같았으면 이런 거 주면 뭐 이런 걸 주냐고 안 먹는다고 할 텐데 그걸 싹싹 다 잘 먹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김치도 잘 먹고 도대체가 뭐 못 먹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막걸리 공장 갔는데 막걸리를 정말 그 거나하게 먹고 얼굴 벌개져 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이미 한국에서 체류를 했으니까 많이 네. 먹어봤을 거예요. 예. 많이 이렇게 문화에 네. 친해져 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재밌었어요. 네. 잘 놀고 잘 먹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까 그 회장님께서 라마단을 말씀하셔가지고요. 예. 오늘 그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예. 그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가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기도 장소가 필요한데 그 모스크를 세우려고 아마 그 좀 쓰러져가는 집을 하나 얘네들이 산방해요, 대구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스크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반대가 엄청 심하죠. 왜냐하면 이제 일단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시끄럽다. 그 다음에 또 음식이 냄새가 많이 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공사를 뭐 중단시켰다는 좀 얘기가 있어가지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게 이전에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나온 이슈는 아닌데 오늘 뉴스에 나온 거 저도 이제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그 대구 그러니까 그게 주거 지역이에요. 주거 지역에 네, 이제 주거 그걸 지역.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 싫다 이제 이건데 뭐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회장님 혹시 그 지금 공화춘에 짜장면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예. 예, 그게 원래 그 어원이 뭐 작장면인가요? 중국에서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네, 네. 저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작장면. 예, 그러니까 보니까 그 원래 작장면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이제 불에 튀기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작이. 예, 그리고 장은 그냥 이제 우리 뭐 된장이나 뭐 이런 할 때 발효식품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춘장을 얘기하지 않는가 싶은데요. 그 장은. 뭐 그럴 것 같네요. 네, 그 면은 그냥 그대로 밀가루 예, 면이니까. 예, 결국 밀가루와 이제 소스를 넣고 불에 튀긴 음식. 간단해. 이게 이제 작장면인데 저희 나라 와서는 짜장면. 자장면이었다가 짜장면이었다 그래서 네. 뭐 자장면과 짜장면은 그야말로 한국 음식이다 이렇게 뭐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어차피 작장면이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짜장면으로 알아들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짜장면이 된 거니까 이제는 짜장면이 한국으로 역수출하고 있잖아요. 중국에다가. 네. 지금 중국에서 짜장면 집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그 중국에다가 식당을 낼 때는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음식을 그대로 이제 가서 하면 잘 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자 오늘 먹는 얘기와 이런 걸로 아, 이제 배고파요. 그래. 우리 저기 각자 짜장면 먹으러 가시죠. 저는 짜파게티 늦게 먹으러 먹으면 가겠습니다. 살쪄요. 배 나오는데.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